박진태 회장의 아침은 늘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그의 삶은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는 잘 짜인 군사 작전과도 같았다. 그는 알람 없이 칼같이 일어났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으며 거대한 저택의 헬스장에서 1시간 동안 자신을 몰아붙였다. 그가 이룬 거대한 제국은 바로 이 지독한 자기 통제와 규율 위에서 세워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늘 시베리아의 겨울 같은 고독이 함께했다. 아침 식사가 차려진 거대한 다이닝룸, 긴 대리석 테이블의 양끝에 그와 그의 아내 최선희가 마주 앉아 있었다. 값비싼 식기와 완벽하게 차려진 음식, 그리고 그들 사이를 흐르는 얼음 같은 침묵. 오늘 저녁 만찬에는 참석하시는 거죠? 아내 최선희가 우아하지만 어떤 온기도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늘 완벽하게 아름다웠고 완벽하게 예의 발랐으며 완벽하게 차가웠다. 윤 비서한테 일정 확인해 보시오. 박 회장은 신문을 넘기며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사업적인 제휴에 가까웠다. 회사에 도착한 그는 다시 냉혹한 제국의 왕으로 돌아왔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직원들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는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회의를 주재하며 날카로운 통찰력과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자신의 왕국을 통치했다. 오후가 되자 그의 곁을 30년 넘게 지켜온 윤 비서가 결제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다. 윤 비서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박 회장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윤 비서는 서류 더미 가장 위에 눈에 띄지 않게 한 직원의 복리후생 서류를 올려놓았다.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해 온 한 직원의 어린 딸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박 회장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옆으로 밀쳐냈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칼처럼 차가웠다. 윤 비서는 실망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돌아서려 했다. 잠깐, 야 윤 비서. 박 회장이 그를 불러 세웠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내 개인 계좌에서 처리해. 아무도 모르게. 윤 비서의 얼굴에 아주 잠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이 바로 그가 30년간 이 외로운 왕의 곁을 지켜온 이유였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자신의 거대한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의 얼굴 뒤로 지독한 고독에 지친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이 간직해 온 낡은 가죽 지갑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돈 대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유난히 크고 반항적인 눈빛을 가진 한 여자아이의 사진이었다. 박 회장의 강철 같던 얼굴이 그 사진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 깊은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지독한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입에서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이름이 아주 작게 새어나왔다. 서연아. 그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서둘러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서랍을 잠갔다. 그는 창밖으로 자신이 이룩한 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텅 빈 성 안의 외로운 왕이었다. 그의 평화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불안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불안한 평화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 앞에서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리라는 것을. 다음 날 박진태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제국의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었다. 그는 중요한 이사회에서 경쟁사의 제안을 송곳 같은 논리로 무자비하게 해체시키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과 공격적인 질문 앞에서 상대편 임원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그는 자신의 힘과 지성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최근 들어 부쩍 심해진 두통과 팔다리의 희미한 저림 증상을 그저 과로 탓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 회의는 그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으로 자신이 이룩한 도시의 왕국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곁에는 늘 그랬듯 충직한 윤 비서가 서 있었다.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윤 비서의 존경 어린 말에 박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마치 번개가 내리치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폭발했다. 그의 눈앞이 흐려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팽이처럼 돌기 시작했다. 그는 윤 비서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그의 혀는 굳어버렸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이 새어나왔다.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자신의 몸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빌딩처럼 옆으로 쓰러지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직전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공포에 질려 자신에게 달려오는 윤 비서의 얼굴이었다. 박진태 회장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익숙한 사무실의 천장이 아니었다. 사방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코를 찌르는 소동향 냄새, 그리고 그의 심장 박동에 맞춰 규칙적으로 울리는 단조로운 기계음. 그곳은 병원이었다. TK그룹이 소유한 VVIP만이 들어올 수 있는 병원의 최상층 병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감옥보다도 더 끔찍한 공간이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마치 납덩어리처럼 그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는 소리를 지르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목에서는 허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의 명철한 두뇌와 강철 같던 의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이라는 감옥 안에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완벽한 무력감과 함께 지독한 공포를 느꼈다. 의사는 그의 아내 최선희와 윤 비서 앞에서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의 상태를 설명했다. 급성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체의 오른쪽 부분이 마비되었고 언어 능력도 상실하셨습니다. 의식은 있으시지만 회복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환자였다. 더 이상 명령을 내리는 회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전해 들어야 하는 한낱 환자일 뿐이었다. 그때부터 그의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내 최선희는 완벽한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했다. 그녀는 의사와 기자들 앞에서는 남편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헌신적인 아내였다. 그녀는 그의 움직이지 않는 손을 잡고 카메라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단둘이 남게 되면 그녀의 손길은 차가워졌고 그녀의 표정은 지루함과 짜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보란듯이 최신 패션 잡지를 보거나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그의 곁을 지킨 것은 오직 윤 비서뿐이었다. 그는 박 회장의 의식이 온전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박 회장에게 신문을 읽어주고 회사의 중요한 보고들을 브리핑해 주었다. 그는 박 회장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굳은 일조차 존경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수행했다.
그는 박 회장의 유일한 세상과의 연결고리이자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박 회장은 아내의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다. 아내 최선희는 그가 완전히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병실 구석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박 회장의 예민한 귀는 그녀의 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응, 아직 의식 없어. 그냥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걱정 마. 자기, 이제 다 됐어. 저 늙은이가 빨리 죽어주기만 하면 이 모든 건 곧 우리 것이 될 거야. 자기라는 단어가 비수가 되어 박 회장의 심장에 박혔다. 전화를 끄는 최선희가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먹잇감의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차갑고 탐욕스러운 포식자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박 회장은 눈을 감은 채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은 그저 병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그녀의 정부 칭후에 의해 자신의 제국과 목숨을 모두 빼앗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다. 그는 이 조용한 감옥 안에서 싸워야만 했다. 박진태 회장의 병실은 그의 충신과 적들이 교차하는 가장 치열한 정보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낮 동안 회사의 임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병문안을 왔다. 최선희는 그때마다 남편의 곁을 지키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 눈물로 그들의 동정심을 샀다. 회장님이 빨리 일어나셔야 할 텐데. 부디 남편이 없는 동안 저희 회사를 잘 지켜주세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모두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박 회장은 움직이지 못하는 몸 안에서 그녀의 위선을 지켜보며 분노를 삼켜야 했다. 모두가 돌아간 후 윤 비서가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박 회장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로 회사 현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손 손가락 끝에 집중했다. 그는 침대의 금속 난간을 손가락으로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2번 두드렸다. 똑똑. 그것은 과거 그들이 시끄러운 공장에서 사용했던 위험, 주의를 경계하라는 의미의 비밀 신호였다. 보고를 하던 윤 비서의 목소리가 아주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이 빠르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의식이 있으며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보고를 계속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다음 날 윤 비서는 박 회장의 베개를 갈아주는 척하며 그의 귓게 속삭였다. 회장님, 제 말이 들리시면 손가락을 한 번만 움직여 주십시오. 박 회장의 왼손 검지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움직였다. 윤 비서는 모든 것을 확신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침대 옆 탁자 및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 단추 모양의 초소형 녹음기를 부착했다. 그리고는 박 회장의 손을 아주 살짝 그러나 굳게 잡았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회장님, 2 사람의 눈빛이 말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날 밤 최선희는 남편이 완전히 잠들었다고 혹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확신하고 욕실로 들어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녀는 물을 틀어놓았지만 고성능 녹음기는 그녀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자기야 나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 동안의 슬픔에 잠긴 통과는 완전히 다른 교태롭고 욕망에 찬 목소리였다.
응, 늙은이는 아직도 저 모양이야. 의사 말로는 가망 없대. 그냥 숨만 붙어있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어. 수화기 너머에서 그녀의 정부 칭후이자 경쟁사인 한진산업의 전무. 이성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임장은 준비됐어. 다음 주 이사회에서 모든 걸 끝내야 해. 더 늦어지면 위험해. 걱정 마. 내가 수면제 대신 혈압약 바꿔치기 한 것도 모르는 멍청인데. 위임장 위조 따위야. 그 영감이 갑자기 쓰러진 것도 다 내 덕분이라고. 하하. 그녀의 웃음소리가 악마의 그것처럼 욕실 안에 울려 퍼졌다. 역시 당신은 무서운 여자야. 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이지. 빨리 이 늙은이 치워버리고 우리 둘이서 새로운 제국을 만들자고. 그들은 박 회장의 회사를 한진산업에 헐값으로 넘기고 그 대가로 막대한 부하 권력을 손에 넣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 비서는 녹음기를 회수했다. 그는 자신의 차 안에서 헤드폰을 낀 채 지난밤의 대화를 들었다. 그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단순한 불륜과 재산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 미수이자 한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군 주군에 대한 가장 추악한 배신이었다. 그는 병실로 돌아왔다. 그는 박 회장의 곁으로 다가가 보고를 하는 척하며 그의 귀에 아주 작은 무선 이어폰을 꽂아주었다. 그리고는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귀로 아내의 충격적인 진심을 듣게 되었다.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고백, 다른 남자와의 역겨운 약속,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음모.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의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모니터의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명확해졌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저들을 심판해야 한다. 윤 비서는 이어폰을 회수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분노와 결의가 하나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윤 비서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조용한 병실 안에서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건 보이지 않는 방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진태 회장의 병실은 이제 그의 왕국에서 가장 위험한 최전선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몸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매일같이 아내의 소름 끼치는 이중 생활을 감내해야만 했다. 낮에는 최선희는 헌신적인 아내의 가면을 썼다.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그의 몸을 닦아주고 옆에서 책을 읽어주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의 상태를 설명하며 눈물을 글썽겼다. 여러분들이 저희 남편의 회사를 잘 지켜주세요. 그이가 깨어나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탐욕스러운 악마로 돌변했다. 그녀의 정부, 한진산업의 이성진 전무는 보란듯이 병실을 드나들었다. 그들은 박 회장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확신하며 그의 침대 옆에서 자신들의 추악한 음모를 계획했다. 매일 아침 윤 비서는 전날 밤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회수하여 박 회장에게 몰래 들려주었다. 박 회장은 자신의 귀로 자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들어야만 했다. 위임장 위조는 거의 끝났어. 이제 다음 주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회사의 핵심 자산들을 우리 쪽으로 넘기기만 하면 돼. 합병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야. 아주 헐값에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걸 모두가 저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 그들의 대화를 들을 때마다 박 회장의 심박수는 위험할 정도로 치솟았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의 화산이 들끓었지만
그는 미동도 없는 식물인간의 연기를 계속해야만 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었다. 일주일. 이사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뿐이었다. 박 회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 그의 두뇌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윤 비서에게 눈꺼풀의 깜빡임과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손 손가락의 신호로 복잡한 명령들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그의 방역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명령은 흩어져 있는 아군을 규합하라는 것이었다. 윤 비서는 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가 오랫동안 의절하고 지냈던 그의 딸 박서연에게 연락했다. 서연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아버지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회사를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결국 아버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유능한 변호사였다. 그녀는 최선희의 위임장이 가진 법적인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두 번째 명령은 적의 자금줄을 교란하라는 것이었다. 윤 비서는 박 회장의 비밀 개인 자산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거꾸로 한진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 동시에 그는 박 회장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을 이용해 최선희와 이성진의 계획에 동조했던 이사들을 압박하고 회유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명령은 결전의 무대를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윤 비서는 기술팀과 협력하여 박 회장의 병실과 이사회가 열릴 회의실을 연결하는 비밀 화상통신 시스템을 구축했다. 마지막 순간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박 회장의 몸도 그의 의지에 응답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선희가 잠든 깊은 밤 윤 비서의 도움을 받아 피를 토하는 고통 속에서 재활 훈련을 시작했다. 그는 단 하나의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해 온몸의 기력을 쏟아부었다. 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정신력은 꺾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선희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녀는 박 회장의 상태가 아주 미세하게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윤 비서의 출입을 통제하려 했고 박 회장의 약의 수면제를 더 강하게 타기 시작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마침내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박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자신의 오른손을 아주 조금이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윤 비서가 그의 곁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의지를 확인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장님, 내일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박 회장은 대답 대신 자신의 오른손으로 윤 비서의 손을 아주 힘겹게 그러나 단단하게 잡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무력한 환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자신의 왕좌를 되찾을 준비가 된 늙은 사자의 눈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TK그룹의 거대한 회의실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전운이 감돌았다. 최선희는 우아한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슬픔에 잠겼지만 그룹을 지켜야 하는 강인한 미망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파트너이자 정부인 한진산업의 이성진 전무가 서 있었다. 그들은 회장님의 마지막 유지라며 TK그룹과 한진산업의 긴급 합병안을 상정했다. 그것은 합병을 가장한 사실상의 적대적 인수 계획이었다.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최선희의 악어의 눈물에 몇몇 이사들은 동정심을 보였다. 같은 시각 병실 안 박진태 회장은 숨겨진 태블릿 PC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분노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모든 준비를 마친 윤 비서가 서 있었다. 박 회장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마지막 방역을 위해 모으고 있었다. 회의실. 마침내 합병안에 대한 최종 투표의 시간이 다가왔다. 최선희가 위조한 위임장은 그녀에게 박 회장의 모든 의결권을 부여했다. 저항하던 몇몇 이사들도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에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 합병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들은 임시의장이 투표를 개시하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입니다. 회의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 변호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박 회장의 딸, 박서연이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치직 소리를 내며 발표 자료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전환되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병원의 스탁 삭막한 흰색 병실이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앙상하지만 형형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박진태 회장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선희와 이성진의 얼굴이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 화면 속에서 박 회장이 아주 힘겹게 그러나 분명한 의지로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윤 비서가 그의 손에 마커펜을 쥐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온 생명의 의지를 끌어모아 화이트보드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최선희, 이성진, 두 놈은 배신자 다. 그가 펜을 떨어뜨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는 윤 비서를 향해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윤 비서는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전체에 최선희와 이성진이 병실에서 나누었던 추악한 음모가 담긴 대화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걱정 마. 자기, 곧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내가 수면제 대신 혈압약 바꿔치기 한 것도 모르는 멍청인데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에 차 소리쳤다. 살인 미수범. 당장 저것들 끌어내. 최선희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바로 그때 박서연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차갑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최선희가 제시한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필적 감정 결과와 박 회장의 약이 바뀌었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모든 이사들 앞에 증거로 제시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 비서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회사 보안팀이 회의실로 셔츠를 입고 넋이 나간 최선희와 공포에 질린 이성진을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이사들은 화면 속에 박진태 회장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태블릿 화면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지독한 고통 속에서 마침내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늙은 왕의 승리의 눈물이었다. 그의 명예회복은 가장 극적이고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사회에서의 충격적인 진실 폭로 이후 TK그룹과 박진태 회장의 가문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태풍의 눈이 되었다. 최선희와 그녀의 정부 이성진은 살인 미수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들의 추악한 관계와 탐욕스러운 음모는 연일 뉴스와 신문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때 상류층의 우아한 사모님이었던 최선희는
이제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희대의 악녀로 전락했다. 그녀의 집안이 운영하던 회사 역시 주가 폭락과 불매 운동으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그들은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들의 죄에 합당한 완벽한 몰락이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후 박진태 회장은 비로소 자신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더 이상 회사에 대한 책임감이나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30년 만에 되찾은 딸 박서연에 대한 미안함과 부성애였다. 그는 지옥 같은 재활 훈련을 견뎌냈다. 그는 다시 걷고 다시 말하기 위해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의 곁은 언제나처럼 윤 비서가 지켰고 이제는 딸 서연도 매일 병원을 찾아와 아버지의 재활을 도왔다. 어느 날 저녁 힘든 재활 훈련을 마친 박 회장은 윤 비서와 단둘이 병실에 남아 있었다. 그의 발음은 아직 어눌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윤 비서, 박 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고맙네. 자네가 없었으면 난 그냥 저 어둠 속에서 모든 걸 잃었을 거야. 윤 비서는 안경을 고쳤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시 회장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친구로서 말입니다. 윤 비서가 처음으로 그를 친구라고 불렀다. 두 늙은 남자의 눈에 3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뜨거운 우정이 교차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딸 서연과의 관계 회복이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병실로 불렀다. 그는 그 어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도 이렇게까지 긴장한 적이 없었다. 서연아, 그가 딸의 이름을 불렀다. 이 아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야망과 자존심 때문에 딸의 존재를 외면하고 그녀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과거의 자신을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는 처음으로 딸의 삶에 대해 물었다. 그녀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했는지. 서연은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눈물과 함께 쏟아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박 회장은 마침내 퇴원을 앞두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중대한 결심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명료했다. 저는 오늘부로 TK그룹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저는 제 인생의 전부를 회사를 위해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회사를 키우는 대신 제 가정을 돌보는 일에 남은 인생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의 공개적인 선언은 과거의 자신에 대한 참회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약속이었다. 마침내 퇴원하는 날, 딸 서연이 그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병원 앞에 와 있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그의 차갑고 거대한 저택이 아니었다. 서연이 사는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였다. 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병원 밖의 햇살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는 자신의 옆에서 휠체어를 밀어주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새로운 평화,
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권력자의 화려한 평화가 아닌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되찾은 한 남자의 조용하고 희망 가득한 평화였다. 1년 후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한가로운 오후의 공원. 박진태 회장은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지팡이의 몸을 의지했지만 자신의 두 다리로 잔디밭을 걷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혹함과 고독함 대신 온화하고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의 앞에서는 그의 외손자가 까르르 웃으며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다. 그의 딸, 서연이 곁에서 아이를 돌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지난 1년간 박 회장은 제2의 인생을 살았다. 그는 평생을 바쳤던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오직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는 딸 서연의 집에서 함께 살며 서툰 솜씨로 요리를 배우고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지난 30년간 놓쳐버렸던 평범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서의 삶을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었다. 가끔 회사의 새로운 대표가 경영상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다. 얼마 전 대표는 수익성을 위해 일부 공장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리해고해야 한다는 안건을 가지고 왔다. 예전에 박 회장이었다면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승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회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야.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익이 조금 줄더라도 함께 밥 먹는 식구들을 먼저 챙기게. 그게 내가 평생을 바쳐 회사를 세우고도 결국 깨닫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진실일세. 그의 철학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딸 서연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잃어버렸던 존경심과 사랑을 되찾을 수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서연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아니, 그 여자 소식은 들으셨어요. 그의 전 부인 최선희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마음속에 그녀에 대한 분노나 증오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낳은 비극에 대한 깊은 연민과 회한만이 있을 뿐이었다. 모든 건 다 내 탓이지. 내가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사람이었더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때 그의 손자가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다. 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걸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무릎에 흙을 털어주며 서툰 솜씨로 아이를 달랬다. 괜찮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잖니. 그의 품에 안긴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방긋 웃었다. 박 회장은 아이의 그 천사 같은 웃음을 보며 함께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회장님의 위험 있는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평생을 일만 알고 살았던 남자가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찾게 된 진정한 행복의 웃음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을 쫓았던 부와 명예가 지금 이 순간 손주가 주는 이 작은 행복 하나보다도 값지지 못했다는 것을. 그의 등 뒤로 충직했던 윤 비서가 이제는 편안한 친구로서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세 사람은 공원의 따스한 오후 햇살 아래 한가롭게 웃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한 남자의 더없이 완벽하고 평화로운 두 번째 봄의 풍경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